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독잡설 진행을 맡은 윤상원 기자입니다. 얼마 전에 당근마켓이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를 3조 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유통 공룡인 신세계보다 시가총액이 큰 건데 뭐 공장도 없고 물건을 만드는 것도 아닌 회사가 앱 하나로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오늘 한번 남궁민 기자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직독잡설 팟빵 채널 재미있게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고 이번 주 본격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는 남궁민 기자 나와 계시고 오늘 초호화 스페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게스트를 모시네요. 네, 팩플 팀의 김정민 기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가 대스타를 모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 분들 가운데 앉아 있는 게 되게 황송할 따름인 게 뭐 남궁민 기자, 손경제 게스트 나가고 계시고 김정민 기자는 뭐 이렇게 막 뭐 TV엔 예능도 나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TV에도 나가고 그렇죠. 뭐 저기 뭐야 저 듣동라도 거의 고정 게스트처럼 나가시던데. 방송꾼이죠, 방송꾼.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같은 쩌리는 정말 이 방을 너무 탈출하고 싶네요. 나도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이제 김정민 기자 저희 모신 게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앞서 서두에 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약간 기업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출입을 팩플 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 팩플 팀은 테크 비즈니스 전문 브랜드고요. 네. 쉽게는 IT 산업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3년째 출입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거의 입사한 일에 거의 내내 스타트업 쪽을 맡으신 거니까. 맞아요. 오늘 딱 맞습니다. 그 주제랑 맞는 게스트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 백희영 기자는 저희가 아예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하차한 건 아니고요. 네, 그죠.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어젠가 바로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김정민 기자와 오늘 하루 되게 많이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저희 되게 지금 부푼 마음으로 저희 오늘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오프닝에서 당근마켓 얘기를 이제 남궁민 기자가 써주셨어요. 그 대본에. 근데 네. 그 저기 유명한 건 알았는데 기업 가치가 그 정도가 될 줄은 몰랐는데. 윤상원 기자는 당근마켓 안 써봤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요즘은... 전 중고거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진짜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게 그래서 제가 돈이 많아서 새 거를 사는 건 아닌데 뭔가 남이 쓰던 거를 좀 뭐 가족이 아니라 그냥 생판 남이 쓰는 거를 사서 쓰는 건 좀 극도의 보수적인 요즘 세상에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근데 요즘 그런 분들이 뭐 안 쓰는 분은 절대 안 하죠. 맞아요. 중고거래가 한 번 해보면 또 계속하게 되고 맞아. 안 하는 분은 또 안 하고 이렇더라고요. 두 분은 중고로 뭐 샀어요? 전 전자기기 많이 사고. 전자기기를 중고로 산다고요? 네, 전자기기 많이 사고 당근을 하면은 그 당근이 육아하는 분들한테 그게 처음에 시작됐을 거예요 아마. 육아하면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필요하고 이렇게 안 쓰는 게 많거든요. 저는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캔 같은 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캔은 왜냐면은 주고받아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거래하고 뭐 그런 거 좀 거래하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뭐 살림살이도 주고받고. 내 친구는 콜라를 안 먹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배달 시킬 때마다 그냥 기본적으로 딸려오는 콜라가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모아서 그 당근에 올려서 근데 그거 100kg 제 얘기 아니에요? 않아요? 제가 그 얘기 했었는데 저도 콜라를 안 마셨는데 네. 콜라 캔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그거 한번 올려봤더니 팔리는 거예요. 아하. 그것도 팔리고 제가 오뚜기밥으로 어느 날 먹기 싫어가지고 올려더니 오뚜기밥도 사가고 진짜 당근에서 모든 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신라면 스프 같은 것도 팔리잖아요. 신라면 스프가 팔려요? 네, 그것만 필요하신 분들이 또 계신지. 맞아. 기상천외였는데 그래서 당근마켓이 뭐 하는 회사인지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대충 중고거래 앱인 건 알고 있는데 어때요, 김 기자? 사실 당근마켓이 투자 업계에서는 굉장히 평가가 좋은 게 카카오보다도 빠른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장 속도를 가진 스타트업이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카카오보다 빨라요? 네, 카카오가 가입자를 모은 그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가입자를 모았어요. 코로나를 만나서. 네, 이게 가입자 수가 지금 2천만 명인데 작년 1월에
그 월간 사용자라고 하죠. MAU가 480만 명이었거든요. 480만. 근데 올해 3월에 1,5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한 3배 가량으로 뛰었네요. 와. 네, 뭐 가입자 수만 보면 사실 지나가는 사람 5명 중에 2명이 당근을 그러네요. 알고 쓴다는 거니까. 음. 이렇게 좀 빠르게 성장을 하는 스타트업이고요. 사실 당근이 되게 중고거래 플랫폼이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예, 사실 당근마켓은 이제 좀 규모가 커졌잖아요. 네. 중고거래를 좀 넘어서 커뮤니티 서비스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동네 상권을 잇는 커뮤니티의 커머스를 좀 붙이는 그런 모델을 추구를 하고 있어요. 상권을 잇는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동네 기반에서 지금은 이제 동네 기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동네 뭐 미용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빵가게라든지 뭐 그런 정말 동네 상권들, 작은 것들, 정말 거대 플랫폼 기업이 다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상권들을 잇고 거기서 또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그런 커머스 서비스를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허. 요즘에 그거 당근에 광고 올라와요. 뭐 네, 음식점 올라오고 물어보기도 해요. 뭐 여기 합정동에 괜찮은 맛집. 뭐 없나요? 물어보고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본 게 커뮤니티에 그 고양이 이렇게 그 점포 앞에 있으니까 얘 주인 혹시 있으신가요? 올리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진짜 그런 식의 커뮤니티 역할도 네, 하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또 있잖아요. 맞아. 뭐 가령 이런 거죠. 우리 대학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그 이제 대학교 대나무 숲에 별별 얘기가 다 나오듯이 그렇죠. 그리고 또 맘카페 이런 데 생각해 보면 거기서 또 동네 정보들 막 교류하듯이 그런 플랫폼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당근마켓은. 가능성이 있죠. 그러네요. 이게 아무래도 그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 좀 그 당근마켓이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큰 느낌이 아니었는데 코로나를 만나고 나서 좀 커진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확실히 계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근마켓으로 좀 이야기를 열어봤는데 그 당근마켓 이야기를 저기 넣은 게 아마 또 오늘 책이랑 좀 큰 관련이 있어서겠죠? 오늘 책 제목이 뭔가요? 네, 신뢰 이동이라는 제목인데요. 뭐 신뢰가 뭐 옮겨간다 뭐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이하네요. 신뢰가 옮겨간다는 게 무슨 뜻인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중고나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당근마켓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거랑 딱 차이가 뭐냐면 중고거래 많이 해보신 분들은 중고나라 다 아실 거예요. 뭐 중고나라가 유명했잖아요. 원래는 당근마켓을 저는 안 쓴 지 얼마 안 됐지만 중고나라는 10년 넘게 썼거든요. 근데 지금 당근마켓이 한 3조 원 가치 받았는데 네. 중고나라도 얼마 전에 팔렸어요. 어디예요? 롯데 컨소시엄에 팔렸는데 롯데에 팔렸어요? 네. 대기업에? 네, 어허. 대기업 팔렸는데 얼마에 팔렸냐면 1,200억에 팔렸어요. 와, 당근마켓이 3조 원인데 중고나라는 근데 거의 중고거래의 대명사 아니에요? 그렇죠. 중고나라는 그러니까 당근마켓은 몰라도 중고나라는 알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당근마켓이 엄청 훨씬 크냐 하면 당근마켓이 한 달에 이용한 게 방금 김정민 기자 말해준 대로 한 1,500만 명 정도 보는데 중고나라가 한 1,200만 명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그러네요. 근데 그 가치는 30배 정도 차이가 나버리니까 둘 다 최근에 이루어진 거래거든요. 네. 이게 각각 이루어진 거래지만 시장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걸 보다가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저게 설명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이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책 내용을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이게 신뢰 이동이 제목인데 이 책은 그러니까 신뢰를 돈이나 이런 물건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돈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지만 신뢰가 이렇게 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지금까지는 국가나 이런 대기업 물건 이런 것만 좀 신뢰를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신뢰 하나하나가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뢰가 플랫폼으로 이동한다. 이전까지는 나라에서 뭐 인증 찍어줘야지 믿었던 건데 이제는 플랫폼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이전에는 방금 제가 신뢰가 돈으로 보자 그랬잖아요. 그럼 그 말은 엄청난 돈들이 지금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동을 포착한 책이고 네. 나온 지는 꽤 된 책이 2008년쯤에 나온 책인데 이때가 아이폰 나온 다음 해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공유경제 막 이런 게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일찍 그걸 캐치를 하신 거죠. 선견지명 진짜 선견지명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나온 지 엄청 오래된 책인데 요즘 이 책을 꺼내서 글도 많이 쓰고 엄청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넘게 지났는데도 요즘 나오는 플랫폼들 설명이 다 되는 책인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그 신뢰를 그러니까 뭐 약간 화폐처럼 생각을 한다는 게 되게 특이한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뭐 예를 들어서 그 중고나라 카페와 네. 그 당근마켓의 차이에 있어서
뭔가 그 신뢰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그렇죠. 그 김영민 기자도 뭐 이런 딜 같은 거 많이 보면은 회원 수를 엄청 중요하게 보는 거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까 말한 기준으로 보면 회원 수로 보면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저는 두 개를 다 써봐서 할 수 있는 말인데 중고나라 10년 넘게 썼어요. 중고나라 한 서비스를 10년 넘게 쓰면 굉장히 오래 쓴 건데 중고나라는 아무리 최근에도 거래를 했지만 서로 계속 의심하거든요. 저도 의심하고 서로 택배 거래 같은 거 하면은 막 계속 송장 찍어서 보내달라 그러고 더치트에 무조건 조회해보고 조회해보고 기본적으로 얘들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나서 거래를 하거든요. 의심을 가지고. 네, 그리고 만나서 이렇게 직거래를 해도 계속 다 확인을 해보고 막 카페 들어가서 장동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서로의 불신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오래 사용한 사람인데도 의심을 받는 거죠. 당근도 저는 한 1년 됐나 써본지? 처음에는 그냥 평범하게 거래를 했는데 이게 한두 번 하면 그 평가가 쌓이거든요. 여기는. 그럼 별점을 줘요. 나한테 이렇게 무슨 뭐 점수를 주면 그러면은 그게 쌓이면 그 매너 온도라는 게 올라가요. 그게 처음에 뭐 36도로 시작하나? 그런데 제가 지금 40도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거래를 했더니 저희가 엄청 믿을 만한 사람인 게 인증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상대가 그냥 별로 의심하지 않고 그냥 나랑 거래를 해요. 맞아요. 40도가 넘으면 약간 그쵸. 믿고 가는, 믿고 보는 사람 이런 느낌. 이 사람 좀 믿어도 되는. 근데 제가 중고나라에도 거래 내역이 진짜 많거든요. 네. 몇 페이지가 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건 점수가 되고 그리고 뭐 동네에 이렇게 인증도 해야 돼요. 제 GPS로. 동네 사람인데 점수 높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거래가 되니까 저 이게 재밌는 거죠, 엄청. 확실히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중고나라는 그런 보증 제도가 없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중고나라는 기본적으로 네이버 카페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걸 이렇게 통제를 못하는 그 플랫폼을 자기들이 통제를 못하고 하니까 뭐 이런 점수도 줄 수 없고 관리가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 중고나라가 한 몇 년 전에 그 앱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앱으로 넘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이미 사람들이 카페에 적응이 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중고나라는 거기서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거래가 쉬워지는 가치를 못 만들었는데 당근은 순식간에 그걸 이뤄내니까 요즘에 그래서 중년분들이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당근을요? 네. 엄청 많이 해요. 거의 주력이 거의 오히려 중년 네, 어머님들일 맞아요. 거예요 아마. 그렇구나.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 웹툰 같은 거 보면 우리 어머니가 약간 당근 마켓에 맞들리셨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요. 그게 일단 동네 거래고 그 시간 동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시기도 하고, 맞아. 네, 그리고 육아 용품으로 당근을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겠네요. 그분들을 이제 그분들이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애 주기까지 확실하게 또 다 챙겨갈 수 있는 거죠. 그쵸. 당근마켓의 유저로서. 그래서 그 진짜 빠져든다고 하는 게 중독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거래가 쉽고. 그러니까 이게 중고나라는 회원 수가 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회원 수로만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중고나라 당근마켓은 회원 수 곱하기. 그러니까 저도 매너온도가 높아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매너온도가 높아지고 싶겠죠. 사기꾼이 아닌 이상. 그러면 그 플랫폼 안에 있는 그 매너온도 한마디로 좋은 평가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서로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싶으니까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당근마켓 문화 중에 뭐가 있냐면 덤 문화가 있어요. 덤. 이게 뭐 거래하는데 이렇게 괜히 콜라 한 캔 더 주고 뭐 이렇게 뭐 과자 같은 거 하나 더 주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하니까 굉장히 플랫폼 가치가 커지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돼가는 거예요. 그 플랫폼 안에서. 약간 배달의 민족 별점 리뷰 같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 중요한 주제가 될 건데 별점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매너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나눔을 일부러 하기도 한다고. 맞아. 하신다고. 무료 나눔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리뷰 이거 서비스 드릴 테니까 별점 주세요라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근데 미묘하게 그 감성이 또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맞아. 약간 배미는 목적이 굉장히 뚜렷한데 반해서 이제 당근은 뭐랄까 정말 동네 사람들 간의 뭔가 이런 따뜻한 문화가 맞아. 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진짜 그게 한치 차이인데 그게 뭔가 감성이 다른 그게 있어요. 요즘 세상이 왜 우리 아파트 워낙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다니고 좀 개인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있던 그 분이 누군지 알고 지내고 막 뭐 예를 들어서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앞집에 있던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아파트 앞집에 살던 초등학교 형이 이제 너무 커가지고 그쪽 부모님이 저한테 그 형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이렇게 막 주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뭐 유치원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외출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 형 집에 가서 놀고. 그쵸. 근데 약간 좀 그런 따뜻한 문화가
당근마켓 때문에 그렇죠. 좀 생겨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진짜 이 신뢰의 상징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신뢰가 엄청 중요하니까 뭐 모든 기업이 이걸 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걸 하고 싶은데 이 책에서는 이 신뢰를 계속 분석한 책이니까 신뢰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또 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여기 책에서는 신뢰를 만드는 3단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단계가 뭐냐면 일단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이디어.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해 보면 당근마켓이 어려운 발상은 아니잖아요. 중고 거래는 이미 했고 그 다음에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뭐 앱이든 홈페이지든을 만들어야겠죠. 보통 창업을 하면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뭐 세상에 아이디어 있는 사람도 많고 개발자들한테 돈 주면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에 신뢰를 만드는 게 이제 플랫폼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신뢰. 그러니까 3단계가 되는 건데. 그래서 또 지금 우리가 가까운 사례로 에어비앤비를 그 당근마켓을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신뢰 형성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에어비앤비가 되거든요. 이 이 책에서는 2008년 책이니까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때 당시에도 있었나 보네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에어비앤비가 그때쯤 나왔어요. 아. 거의 2008년 그 무렵에 나왔던 책에 그 좀 직전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업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에어비앤비 예약해서 가서 자는 거 엄청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에어비앤비가 뭐냐면 남의 집 빌려서 쓰는 거란 말이죠. 근데 물론 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막 지구 반대편에 갔어. 근데 거기 모르는 사람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 똑똑해서 한숨 재워주십시오. 아무도 못하잖아요. 사실 무섭잖아요. 그죠. 뭐 특히 여자분들은 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근데 에어비앤비는 생각해보면 그거를 해낸 사례라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자는 일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어비앤비 사례를 얘기하면서 그 전까지도 누구나 빈집을 빌려주는 서비스는 해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보면은 그 전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었대요. 인터넷이 나온 이후부터는. 근데 그 왜 안 됐겠어요? 뭐 가는데 뭐 생각보다 너무 엉망인 집에 간다든지 뭐 무슨 형사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거기 집주인이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실패란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하고. 근데 에어비앤비는 그 플랫폼 위에서 신뢰를 만들어서 그걸 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플랫폼이 최종적으로 신뢰가 있어야 완성이 된다는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뢰를 쌓지 못하면 스타트업이 망한다는 소린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그 홈페이지 만들고 앱 만드는 건 중요하지 않다. 거기 위해 사람들이 믿고 서로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이제 남궁민 기자가 얘기해주신 부분이 이제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특히 이제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이런 연결, 그러니까 플랫폼은 말하자면 공급자와 소비자의 연결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연결 시장에서 특히 좀 인력 매칭에 뛰어든 스타트업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뭐 가령 뭐 심부름 대행이나 배달 대행업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그런 뉴스들 보셨을 거예요. 이제 심부름 헬퍼를 불렀는데 성범죄자가 왔다. 그죠. 맞아요. 네. 아니면 뭐 배달 대행 이제 배달원이 오셨는데 성범죄자였다. 알고 보니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실제로도. 그렇죠. 근데 이게 소비자에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데 고용주에게도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현행법상 이런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취업 제한 업종이 아닌 이상은 업체가 함부로 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되거나 네. 본인 동의가 있어도 취업 제한 업종이 아니면은 경찰서에 가도 이제 어려워요. 그 과정 자체가. 그렇죠. 그렇네. 이거는 다 법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또 이걸 본 소비자들은 이 업계 자체의 신뢰를 잃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시키는 데에는 시스템상으로 아예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서로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그래서 당근마켓이나 에어비앤비도 서로 간에 이제 좋은 평가들이 오가고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라는 거를 다수에 의해 검증을 하게 되면서 그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했다. 그래서 이 3단계인 신뢰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신뢰가 생기고 생기지 않고가 되게 중요한 핵심 가치 같은데, 근데 그러면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신뢰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이제 좀 분석을 해봐야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별점이에요. 그 에어비앤비 써보시면은 아실 텐데 이제 어디나 쓰고 나면 숙박 후기를 남기잖아요. 근데 그 후기를 남기면 아마 포인트도 엄청 많이 주고 그거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막 등급도 주고 해서 엄청 권장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 원래 그 여관 이런 건 정부의 숙박 시설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없잖아요. 에어비앤비는. 그죠? 그럼 그걸 대신해서 나 말고 그 전에 잤던 사람들의 후기를 믿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게 쌓이면.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그 별점 평가를 엄청 권장하고 포인트도 많이 주고
그리고 일단 딱 그 앱을 키면 내가 사는 지역 주변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들을 다 보여주거든요. 일부러 거기 자기 집 주변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우리 집 주변에도 이렇게 집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인상을 일단 주고 시작한다는 거죠. 계산된 그거구나. 그렇죠. 일부러 그걸 띄워놓는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전략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당근마켓이랑 비슷한 거죠. 당근도 야, 우리 동네 사람한테 사기당하겠어라는 느낌이잖아요. 이 에어비앤비도 우리 동네에도 이런 게 있네. 아, 그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인가봐라는 설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별점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 이렇게 되는 서비스들은 야, 그 사람들이 야, 그거 그냥 다 연결하고 그게 뭐 대단한 거냐 하는데 이러는 거 하나하나 디테일로 그 서로의 걸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게 에어비앤비의 그런 성공 비결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별점 매기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호텔스 컴바인이나 뭐 트립닷컴이나 이런 게 다 있는데 사실 거기에 더해서 약간 우리 동네라는 인식, 그러니까 좀 더 나랑 친밀하고 가깝다는 인식을 만들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 이제 별점도 보고 그런 저 플랫폼이 괜찮네. 그리고 별점을 보다 보면 한번 자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전에는 못했을 일을 뭐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자는 무서운 일을 못했던 거를 플랫폼 때문에 할 수 있게 된 거를 신뢰 도약이라고 하거든요. 신뢰 도약. 그러니까 점프죠, 점프. 그러니까 이전에는 무서워서 못했던 건데 믿고 그걸 점프를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그 사람 점프랑 우리도 왜 이렇게 저 먼 공간 사이에 누가 내 앞에 있는 사람 점프를 해 넘어가면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자꾸 사람들이 점프를 하다 보면 이 서비스가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우리 아까 김영민 기자가 배달업 얘기해 준 건데 생각해보면 처음 배달 서비스 나왔을 때 야, 배달을 전화해서 해야지 그 앱이 어떻게 믿고 하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안 오면 어떡해 이런, 그러니까 그때는 신뢰 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당연히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뢰 도약을 이루는 게 진짜 플랫폼 가치를 만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신뢰 도약이 있어야지 앱이 성공할 수 있다. 또 생각나는 게 예전에 모바일 뱅킹 처음에 도입됐어요. 스마트폰 돼서. 네. 제가 그때 이제 대학교 막 갔을 때쯤이니까 이제 슬슬 이런 계좌 송금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 당연히 모바일 거래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재밌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너무 편하니까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부모님한테 아니 엄마 이것도 이렇게 편하게 된다. 그때 부모님 이제 은행 가서 결제하시고 이제 거래하시고 이럴 때니까 엄마도 이렇게 모바일 뱅킹 해보세요 이랬더니 엄마가 그 얘기가 정말 아니 그 핸드폰에 어떻게 내 돈을 믿고 넣어놓을 수가 있냐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성세대들이 진짜 많았어요. 당시에는 모바일 뱅킹 믿을 수 없다. 근데 지금은 다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거대한 신뢰 도약을 이뤘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하려고 간편 결제 서비스들이 간편 송금 서비스들이 뭐 보증도 해주고 무슨 시스템도 만들고 했을 텐데 그거 하나하나가 이런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이런 뭐랄까요, 신뢰 도약을 위해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기업들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이제 당근마켓이랑 에어비앤비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 당근마켓은 매너온더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이제 남국민 기자가 또 얘기 앞에서 해줬지만 동네에서 먼저 보여준다라는 걸, 그거 외에도 뭐랄까요, 본인들의 핵심 가치랄지 따뜻한 문화,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 이런 거를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이한 호스트들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따뜻한 접객 경험을 제공하는 호스트들을 찾아가서 그런 문화를 좀 알리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에어비앤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따뜻하고 당신에게 아주 좋은 여행 경험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뿌리단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기업이. 그래서 다른 이제 좀 불순분자라고 해야 되나? 신뢰를 깨트릴 만한 행동을 사람들이 할 수 없도록. 그러고 보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에어비앤비는 저렴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 그렇죠.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와서 자고 간다. 그리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에어비앤비는 그 묵고 간 사람의 별점도 매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상호 이렇게 맞아요. 서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별점을 보고 아닌 사람한테 안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내 집을 선뜻 내줄 수 있고 그리고 자는 사람도 선뜻 잘 수 있고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뭐 가격이 싸다거나 집이 많다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
깨진 유리창 이론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맞아요. 그렇네요. 그런 깨진 유리창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성적으로 들이는 노력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당근마켓도 그렇고 분명히 이제 말하자면 기업 입장에서는 불순분자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근데 그걸 이제 강압적으로 억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 플랫폼은 이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라는 걸 알리는 과정에서 약간 스며들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다 구현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당근마켓이 또 좋은 평가받는 게 제가 그 당근마켓 관련된 글 올리고서는 그 다른 분들이 얘기한 걸 좀 봤는데 그 어떤 분이 그 당근마켓을 하다가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좀 남성분한테 불쾌한 경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고를 했는데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분 상대방이 정지가 되고 그분한테 미안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그게 물론 그분은 다시 그 플랫폼 거래가 쉽지는 않아도 그 사례 하나만으로 그래도 여기는 어떻게 내가 일이 생기면 책임은 져주네라는 게 된다는 거죠. 최소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쵸. 당근이 그거를.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약간 정석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신뢰가 중요한 게 제가 중고거래를 제가 전자기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중고거래를 많이 해본 게 그 당근마켓 전에는 중고나라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원래는 사람들이 중고나라는 절대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게 그 네트워크 효과라 그러죠. 한 곳에 뭐가 많으면 거기가 거래가 쉬우니까 계속 거기로 모여들고 그럼 절대 이 아성은 깰 수 없다. 왜냐면 중고나라 회원 수가 2,400만 명이거든요. 그쵸. 대한민국의 절반이라고 하죠. 근데 당시에도 저는 그 애플 제품을 좋아해서 애플 제품은 그 애플 매니아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규모는 10만 명, 회원 10만 명 정도 훨씬 작은데 저는 거기서 거래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좀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좀 거기서는 그냥 뭐 큰 트러블 없이 서로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렇게 각 분야에서 신뢰를 확보한 플랫폼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회원 수만을 평가받아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반대편에 그 신뢰가 충분하면 플랫폼이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 뭐 중고나라 뭐 당근마켓 이런 거를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신뢰에 대해서도 특히 에어비앤비 얘기는 되게 감명이 깊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1부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좀 2부에서 또 다른 얘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